그냥 태생이 파시스트예요, 이 새끼는. 그러면 한동훈이한테 눈물 흘리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사적인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처먹는 걸로 나오는 거야. 술 처먹고 먹을 거에 진심이고 남이 먹을 것도 뺏어 먹고. 우리나라가 지금 독재화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에. 예,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매일 노래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반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지금 최상목이 더 하는 거죠. 네. 최상목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일이 필요해요. 수괴대행. 내란 수괴대행이라고. 거부권대행. 거부권대행. 네. 이건 특이한 거거든요. 역사 이래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음 정부가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엘리트들. 예. 예. 자, 군인 엘리트, 예. 경찰 엘리트, 그다음에 법관 엘리트, 그다음에 검사 엘리트. 이 사람들의 양성 체계도 문제지만 예. 승진 체계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나라의 위기가 지금은 시민들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엘리트들의 왜곡된 양성 체계. 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성 체계나 승진 체계가 너무 후진적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일제 시대의 모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만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근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양성 승진 체계, 성장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처음부터. 예. 그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그 전에 예. 파시즘이 처음 탄생한 것은 1919년 기점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좌절에 빠진 어떤 고통에 빠진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 만들어져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일기입니다. 일기. 그러니까 이 일기 파시즘.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냉전체가 구축돼요. 예. 그러면 냉전체가 구축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파시즘이 한쪽에 있죠. 이건 따로 다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완전히 파시즘이 누가 다 말하니까. 그런데 어떤 파시즘이 생기냐면 미국을 패권국가로 한 이쪽 진영에서 예. 다시 말하면 제3세계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등장하는 파시즘이 등장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예. 예.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이걸 다 용인하거나 혹은 암묵적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덕성이 크게 심각하게 타격받은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밝혀진 게 언제죠? 1980년 5월 광주에서 처음 그때까지 광주 시민들이 예. 전두환을 막아주러 미국이 올 거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용인하고 있거나 두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원조 국가 아니야 미국이? 네. 이게 의심이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이 2기 파시즘이에요. 2기 파시즘은 군사 독재죠. 흔한 3기 파시즘은 흔한 말대로 하면 1990년 이후입니다. 냉전 체계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근데 냉전 체계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파시즘은 권력을 장악한 의원 내각제에서는 권력을 장악하는데 실패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1기 파시즘 때 유럽 사회가 뼈저리게 느낀 게 서유럽이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우파가 권력을 빼앗기는데 극우화된 사람들이 막 뜨기 시작해요. 네. 극우가 뜨기 시작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극우도 뜨잖아요. 네. 김문수 같은 사람이 뜨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파 전체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우리가 장권을 장악하지 못하지만 저 친구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프랑코가 다 그렇게 등용이 됩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그랬었죠. 예. 처음에는 예. 저 정도 인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선동 기질이 있으니까 배운 것도 없는 거, 배운 것도 없는 예. 것이 선동만 하네. 바람잡이로 쓰자 저거를. 그래 바람잡이 쓰자 하고 갔다가 1년 안에 전부 다 그들이 점령당한 겁니다. 예. 그걸 뼈저리게 일기 파시즘의 진원지인 유럽에서 모두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정당들은 진보와 보수 관계없이 적어도 극우 파시즘과는 연정하지 않는 게 대합의예요. 맞아요. 맞아요. 프랑스나 독일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파가 좌파하고는 연장할 망정, 예. 극우하고는 안 한다. 그렇죠. 이게 근데 계속. 의원내각계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네. 대통령계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독특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는 국힘이 국회를 다수당이 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가능해요. 이게 독특한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제에서는 우파 극우 파시즘이 집권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탈리아하고 미국입니다. 베를루스코니, 그렇죠. 트럼프. 그렇죠. 이 두 세력을 전형적인 파시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사실 새로운 형태의 예. 파시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윤석열이는 어쩌냐 윤석열의 지금 파시즘은 어떤 성향이 있냐 그러면 이 모든 파시즘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1기, 2기, 3기가 똑같이 네.
자기들은 항상 좌파 폭정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모두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망했든 있든 관계없어. 무조건 좌파 공산당을 척결한다. 이게 1기, 2기, 3기가 똑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탈리아도 트럼프도 좌파 폭정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심지어 아주 심각해요. 반국가 세력을 항상 지목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지목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3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3기에만 나타나요. 병든 국가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치유 프로그램. 그러니까 치유. 부정선거론 같은 거예요. 나라가 병들었다고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하고 공통점이에요. 3기에 나타나는. 1, 2기만 있는 게 아니고 3기가 갖고 있는 특징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 1기, 2기가 공유점이 뭐냐면 법을 어기면서 법을 신봉하는 측을 한다는 거예요. 법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법치주의. 그렇죠. 이게 1기, 2기의 특징이에요. 3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어. 이 모든 특성을 윤석열이 다 갖고 있어, 지금. 짬뽕이네. 아주 짬뽕이에요. 그래서 이 파시즘은 괴물이다. 그럼. 괴물이에요. 괴물이네.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다 상처가 있는 이상한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최고문 의원이 보시기에는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총장을 하면서 더 그게 이제 올라왔고 대통령 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 원래 마음대로.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권유의 상처가 있잖아. 고못으로 두드려 맞은 그 상처를 가지고 이게 이제 안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가 그 엄마하고도 관계가 안 좋다며. 그것도 유명한 얘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거를 출세를 통해서 이제 시험 합격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오는 그게 또 쌓인 데다가 9번. 이게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힘센 사람 무릎 꿇치고 거기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데서 뭔가 지 희열과 존재의식에 대한 쾌감을 느낀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든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걸 더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태생이 파시스트예요, 이 새끼는. 그러면 권력 기계, 권력 기계고. 태생이. 최강 의원님이 그동안 윤석열의 여러 가지 얽힌 얘기 많이 들어보면 그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 응용으로 네. 신체 없는 기관. 살아있는 신체, 우리가 인간적인 신체가 없이 기관이에요, 기관. 권력 기관, 권력 기계. 그런데 이 사람을 극복하는 시민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냐는 거죠. 뭘 통해서 해야 될까? 도덕?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동질성 안 됩니다. 민족적 동질성도 한계가 있어요. 또 종교적 동질성도 안 돼. 이런 얘기 종교를 통해서 특정 도덕을 통해서 특정 문화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오로지 그런 것들은 강력하긴 하지만 위험해요. 약하지만 그나마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력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집안은 뭐냐? 유일하게 헌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헌정 애국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헌정 애국주의. 지금은 그때다. 헌정 질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나마 이 위태로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래서 지금 또 대립 구도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 이 대립 구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네. 그렇죠. 지금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중도 보수로 나오는 것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중도냐 보수냐 나오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지. 전략적인 게임이었는데 지금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니니까 지금 구도는. 그리고 그 와중에 조갑제나 정규제도 함께 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조갑제 정규제와 윤석열의 차이는 그런 거지. 그래도 공동체를 좀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조갑제 정규제한테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팩스 무시하고 막 나가면 공동체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윤석열 이 새끼는 대한민국도 없어.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행복을 생각하는 세력과 개인의 욕망으로 그냥 무장한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몸통이 없는 기관뿐이다. 얘는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욕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전행하는 걸로 사람을 무릎 꿇리는 걸로 한동훈이한테 눈물 흘리는 걸로 이게 드러나는 거고 사적인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처먹는 걸로 나오는 거야. 술 처먹고 먹을 거에 진심이고 남이 먹을 것도 뺏어 먹고. 그게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갑자기 기관이다라고 하니까 기생수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딱 외계인이 딱 들어가서 이걸 장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기관이 되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아, 그렇죠. 기계 인간.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또 이제 저기 안진뱅이 무사가 또 딱 앉았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쫙 돌아가는 거지. 기생수처럼. 봐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왜 반란군들이 한번 저기에다가 잡히면 두목은 왜 효수해가지고 그 내거에다 걸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잔인하게 다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삼족을 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능지처참 이런 것들이 원래 반란군한테 하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소태다 끌어 죽이고 막 껍데기 벗겨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잔인하고 그 정근대적인 그거의 상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좀 저기 좀 뭐랄까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시민들이 너무 열이 받으니까 삼족을 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쓰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너무 동조가 되는 거야. 이거를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뭐 예를 들면 권력 앞에서는 지 자식도 죽이고 막 네네. 형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막 이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명의 퇴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좀. 아니, 저한테도 사실은 주변에서 만나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총살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런 말 의외로 많이 하세요. 네. 왜 저 총살시켜야 될 사람 저렇게 살려주냐. 우리는 왜 맨날 절차 따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그러나 거냐. 이런 말씀 많아요. 예. 정말로 진짜 나쁜 놈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나쁜 놈 처음 봤어. 예. 윤석열이라는. 근데 전두환도 이러지는 않았거든. 저는 항상 그 지금 증오 시대, 혐오 시대를 넘어서려면 우정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옳고 그르는 거 따지기 전에 우선은 좀 신뢰, 우정을 믿고 가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은 댓글 하나도 열심히 달 때지 긍정적으로 달 때다 이거죠. 우리가. 네. 예, 지금 실천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인지 왜 이재명 대표가 화합과 연대를 얘기하는지 예. 꼭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부 싸움 할 때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아.